여보, 휴대폰 좀 가져다 줘요. 아내가 샤워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침대 밑에서 찾은 휴대폰 화면에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지갑.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63년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재혼 2년 전은 사람이 아니라 돈 담는 물건이었던 겁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올해 63이에요. 지금은 서울 마포구의 작은 투룸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강남의 대형 아파트에서 재혼한 아내와 그녀의 자녀들과 함께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혼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해요. 저는 35년간 중견 건설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상무까지 올라갔고 2년 전 정년 퇴직했어요. 퇴직금으로 5억 원을 받았고 매달 연금도 320만 원씩 나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 있는 편이었죠. 첫 번째 아내 정수기와는 38년을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2021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단받고 6개월 만이었죠. 그 후 2년간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아들은 미국에서, 딸은 부산에서 살고 있어서 자주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소개로 박소영을 만났어요. 그녀도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상태였죠. 55으로 저보다 8살 어렸지만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몇 달간 만나면서 저는 다시 사랑에 빠졌어요. 6개월 후 저는 소영 씨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들 준석이와 딸 유진이가 있었어요. 28과 25이었죠. 저는 두 아이를 따로 만나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제 자식처럼 생각하고 아껴줄게요. 준석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유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엄마 잘 부탁드려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2년 전 가을, 저는 소영 씨와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강남에 있는 제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33평짜리 아파트로 시세는 12억 정도였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준석이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3천만 원 정도면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흔쾌히 도와줬습니다. 한 달 후에는 유진이가 어학연수 비용 2천만 원을 요청했어요. 그것도 기꺼이 지원했죠. 6개월 사이에 5천만 원이 나갔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쓰는 돈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영 씨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준석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엄마 휴대폰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어서요. 휴대폰 좀 찾아주실 수 있어요? 저는 침실로 들어가서 소영 씨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침대 밑에 떨어져 있더군요. 주우려고 몸을 숙이는데 화면이 켜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상단에 발신자 표시가 보였어요. 지갑.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지갑. 그리고 그 옆에는 제 얼굴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지갑. 돈 담는 물건. 소영 씨는 저를 그렇게 저장해 놓은 거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63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감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터치했어요. 우리 가족이라는 단체방이었습니다. 소영 씨와 준석이, 유진이가 함께 있는 방이었죠. 가장 최근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또 얼마나 줄까? 준석이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걱정 마. 엄마가 잘 구슬러서 더 받아낼게. 소영 씨의 답장이었습니다. 엄마 최고. 우리 엄마 연기력 진짜 대단해. 유진이의 메시지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위로 스크롤을 올려봤죠.
며칠 전 대화였습니다. 준서가 그 사람이 돈 좀 더 줄 것 같아? 엄마, 이번엔 명의 이전 얘기 꺼내볼까요? 나이 드셨으니 관리 어려우실 거라고 하면서요. 좋은 생각이다. 그럼 아예 집을 우리 명의로 바꿔야겠다. 더 위로 올려봤습니다. 엄마,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요? 아직. 근데 곧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서재에 메모해 둔 거 본 것 같거든. 제 입에서 신음이 나왔습니다.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아내려고 했다니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소영 씨가 샤워 가운을 입고 나왔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준석이가 급한 일이 있다고 전화했어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소영 씨는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을 받아들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갑.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냥 돈 담는 물건이었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지갑이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그 단어가 제 이마에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소영 씨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밝게 웃고 제 건강을 챙기는 척했죠. 여보, 어젯밤에 잠 잘 주무셨어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요. 그 말을 들으니 속에서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왜 잠을 못 잤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괜찮아요. 나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도 건강 챙기셔야죠. 오늘 삼계탕 끓여드릴게요. 정말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지난 2년간 제가 본 건 소영 씨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구나.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 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먼저 준석이가 말했던 사업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준석이를 마주쳤는데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더군요. 제가 준 3천만 원으로 말이죠. 아버지, 여기서 뵙다니 반갑습니다. 준석이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밝게 웃었어요.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요? 아, 그게요. 아직 준비 단계라서요. 곧 시작할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실을 찾을 수 없었어요. 며칠 후에는 유진이의 비밀도 알게 됐습니다. 어학연수는 2주 만에 그만뒀더군요. 소영 씨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유진아, 어학연수는 이미 환불했잖아. 그 돈은 내가 쓰는 거야.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제가 준 2천만 원은 유진이 개인 용도로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소영 씨의 친구들과의 대화였어요. 어느 날 소영 씨가 거실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대화가 다 들렸어요. 언니, 그 사람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 것 같아? 소영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소 8억은 될 거야. 퇴직금이랑 연금이랑 합치면. 대박. 그럼 언니 완전 대박이네. 그런데 명의 이전은 언제 할 거야? 서두르면 의심할 거 아냐. 천천히 준비하고 있어. 요즘 건망증이 심하다는 말을 자꾸 하고 있거든. 건망증? 왜? 나중에 치매 의심된다고 하려고. 그럼 후견인 신청해서 재산 관리할 수 있잖아. 그 순간 저는 책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치매로 몰아서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소영아, 너 진짜 머리 좋다. 우리 중에 제일 똑똑해. 뭐, 이 나이에 혼자 살 수는 없잖아. 애들 뒷바라지도 해야 하고. 저는 조용히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그리고 조용히 독립계획을 세워야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제 통장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었어요. 소영 씨가 절대 알 수 없는 계좌였죠. 고객님, 큰 금액이신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산 정리를 좀 하려고요.
나이가 드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저는 퇴직금 5억 원과 적금 1억 원을 새 계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연금도 새 통장으로 받기로 변경했어요. 이제 소영 씨는 제 돈에 손을 댈 수 없게 됐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에도 들렀습니다. 제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지금 이 지역이 재개발 예정이라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12억에 샀다고 하셨죠? 지금은 최소 15억은 받으실 수 있어요. 15억. 생각보다 많이 올랐더군요. 매도 상담도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지금 매물도 많지 않아서 금방 팔리실 거예요. 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 씨가 물었어요. 여보,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오래 나가셨던데요. 친구 만나고 왔어요.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그러세요? 그런데 여보,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뭔데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치매로 몰아가는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걱정되는데요. 제가 좋은 병원 알아볼게요. 됐어요. 괜찮다니까요. 제 단호한 말투에 소영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실망감이 보였어요. 며칠 후 준석이와 유진이가 함께 집에 왔습니다. 평소에는 따로따로 오는데 이번엔 같이 왔더군요. 뭔가 계획이 있구나 싶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상의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준석이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상의인데요? 아버지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재산 관리를 저희가 도와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재산 관리? 네. 요즘은 금융 사기도 많고 복잡하잖아요. 저희가 아버지 명의로 된 것들을 정리해드리면 편하실 것 같아서요. 유진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빠.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빠는 편히 쉬세요. 저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정말 뻔뻔하더군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아직은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 됐다고 했어요. 제 단호한 목소리에 두 사람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영 씨가 급히 나섰어요. 여보, 애들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 아무래도 깜빡하시는 것도 많고. 내가 깜빡한 게 뭐가 있는데요? 그게 어제도 현관 비밀번호를 잊으셨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비밀번호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거짓말까지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언제 잊었어요?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영 씨는 당황했지만 금방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미안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 재산을 노리고 있구나. 그리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구나.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독립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소영 씨와 아이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다정하게 굴지 않더군요. 마치 제가 쓸모 없어졌다는 걸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소영 씨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좀 주세요. 생활비요? 지난달에도 드렸잖아요. 부족해요. 물가도 올랐고 애들 용돈도 줘야 하고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500만 원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달에 300만 원을 줬는데 이번엔 500만 원이라니요.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많긴요. 이 집 유지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관리비, 식비, 공과금 다 합치면 그 정도는 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35년간 가정을 꾸려왔는데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모를까요? 일단 300만 원만 드릴게요. 부족하면 말씀하시고요. 300만 원이요?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소영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이런 말투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통장을 제가 관리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잘 쓸게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통장은 제가 관리할게요. 왜요? 저를 못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 제가 관리하는 게 편해서요. 소영 씨는 화가 난 표정으로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컵라면이었어요. 소영 씨가 밥을 안 차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알아서 드세요. 이게 바로 진짜 모습이구나. 저는 조용히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며칠 후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모르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명함을 건네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온 변호사 김태준입니다. 변호사요?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박소영 여사님께서 의뢰하신 건으로 왔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상담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성년후견인. 저는 그 단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재산을 가족이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였죠. 제가 왜 그게 필요한가요? 아, 그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부인께서.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저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저녁에 소영 씨와 대판 싸웠습니다. 왜 제 허락도 없이 변호사를 불렀어요? 당신 건강이 걱정돼서 그랬어요. 요즘 깜빡하는 것도 많고. 내가 언제 깜빡했어요?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그게 어제도 약속을 잊으셨잖아요. 무슨 약속? 나는 어제 아무 약속도 없었어요. 소영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거죠. 어차피 나중에는 필요할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게 뭐가 나빠요? 내가 멀쩡한데 왜 미리 준비해요? 내 재산이 그렇게 탐나요? 그 말에 소영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재산을 노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벌써 5천만 원을 썼고, 이제는 통장까지 달라고 하잖아요. 그건 다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가족?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캡처해둔 카톡 대화 내용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화면에는 소영 씨와 아이들의 대화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지갑. 그 사람이 또 얼마나 줄까? 명의 이전 얘기 꺼내볼까요? 소영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당신 휴대폰에서 봤어요. 준석이가 전화했을 때 말이죠. 여보, 이건 오해예요. 그냥 농담으로. 농담? 내 이름을 지갑으로 저장한 게 농담이에요? 소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석이와 유진이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 소리가 다 들려요. 준석이가 물었습니다. 내 엄마한테 물어봐요. 내가 뭔지. 저는 화면을 두 사람에게도 보여줬습니다. 준석이와 유진이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이건 저희가 화가 나서 그냥 뭐? 그냥 나를 지갑으로 본 거지. 죄송해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유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됐어요. 이제 나는 당신들의 지갑 노릇은 안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소영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집을 나갈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하고는 이혼할 거예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진정해요. 우리 다시 얘기해봐요.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어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갈 거예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소영 씨가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며칠 동안 머물 집만 챙겼어요. 내일 아침 일찍 이 집을 나갈 작정이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조용히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는데 소영 씨가 소파에 앉아 있더군요. 어디 가세요? 호텔이요. 당분간 거기서 지낼 거예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요.
2년 동안 말이죠.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소영 씨가 울먹였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늦었어요. 나를 지갑으로 본 순간부터 우리는 끝난 거예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소영 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63년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거구나. 호텔에서 첫날 밤을 보낸 후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고 누구의 요구도 들어줄 필요가 없었어요.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호텔 식당에 내려갔어요. 혼자 조용히 식사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영 씨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곧이어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지우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기로 예약해둔 상태였어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씨. 변호사 이수진입니다. 40대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혼하신 지 2년 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지갑으로 저장된 일, 카톡 대화 내용, 성년 후견인 시도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말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이혼은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다만 재산 분할 문제가 있을 텐데요. 재산 분할이요? 네. 결혼 기간 동안 증가한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집도 제 명의고 제 돈으로 산 건데요. 결혼 전 재산은 특유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기여도를 주장할 수는 있어요. 집안일을 했다든지 내조를 했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재산 목록을 정리하시고 결혼 전후 재산 변동 내역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증거도 더 모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이 시간 동안 상담을 했습니다. 법적 절차며 준비 사항이며 하나하나 메모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또 소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여보, 어디 계세요? 집에 오세요. 우리 얘기해요. 얘기는 변호사 통해서 할게요. 변호사요? 설마 정말로 이혼하려는 거예요? 네, 이혼할 거예요. 여보, 제발. 우리 애들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그리고 준석이랑 유진이는 당신 애들이지 내 애들이 아니에요. 너무 하시네요. 2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2년 동안 나를 지갑으로 본 거잖아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엔 아예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다음 목적지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기 위해서였죠. 강남 아파트시면 금방 팔리실 겁니다. 15억에 내놓으시면 일주일 안에 계약 가능할 거예요. 빨리 팔고 싶은데요. 14억에 내놓으면 어떨까요? 그럼 3일 안에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매도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작은 아파트를 보러 다녔습니다. 혼자 살기에 적당한 곳을 찾고 있었죠. 마포구의 한 투룸이 마음에 들었어요. 깔끔하고 조용했고 가격도 전세 3억으로 적당했습니다. 이 집으로 할게요. 좋은 선택이십니다. 언제 입주하실 건가요? 2주 후면 될 것 같아요. 계약금을 걸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 출발을 하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호텔로 돌아오니 로비에 준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잠깐만 얘기해요. 할 얘기 없어.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들켜서 반성하는 거지. 아니에요. 진짜 후회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는 준석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석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3천만 원으로 정말 사업했어요? 준석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어학연수는요? 2주 만에 그만뒀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건 나를 뭘로 본 거예요? 멍청한 늙은이. 돈만 있으면 되는 지가.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받았어요. 이제 가세요. 저는 준석이를 지나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저 많은 불빛 중 하나가 제 새 집이 될 거예요. 지갑이 아니라 강민호로 살 수 있는 곳 말이죠.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호님,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14억 현금으로 바로 계약하고 싶대요. 좋습니다. 언제 계약할까요? 내일 오전이 어떠세요? 네, 그렇게 하죠. 드디어 끝이 보이는군요. 저는 소영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짐 정리하세요. 집 계약이 끝나면 당신들은 나가야 해요. 곧 소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내일 아파트 매매 계약이 성사됩니다. 배우자와 그 자녀들에게 퇴거 통보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지갑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강민호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아파트 매매 계약이 성사되는 날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도착하니 매수자 부부가 먼저 와 있었어요. 40대로 보이는 부부였는데 매우 반가워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좋은 집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잘 써주세요.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유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계약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 제발요. 저희 갈 데가 없어요.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죠. 전화를 끊고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계약금 1억 4천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잔금은 2주 후에 받기로 했죠. 계약 완료됐습니다. 2주 후 잔금 치르시면 등기 이전해 드릴게요. 부동산을 나서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소영 씨였어요. 여보, 정말 계약하신 거예요? 네, 방금 끝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2주 안에 나가세요. 여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구나. 저는 후련한 마음으로 호텔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로비에 소영 씨와 준석이, 유진이가 모두 와 있었던 거예요. 세 사람 모두 울상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얘기 좀 해요. 소영 씨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준석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진이도 따라서 무릎을 꿇더군요. 아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호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안 일어날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요. 용서는 이미 했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왜요? 저희가 뭘 더 해야 해요? 저는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준석 씨, 당신은 저에게 사업 자금 받아서 유흥비로 썼어요. 유진 씨, 당신은 어학연수 간다더니 2주 만에 그만두고 쇼핑했죠. 소영 씨, 당신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건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당신들의 본 모습이에요. 소영 씨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저도 외로웠어요. 혼자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나를 속이고 이용할 이유가 돼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진심으로 대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할 수 없어요. 그때 유진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완벽하세요? 저희만 잘못했어요? 아버지도 외로워서 엄마랑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요. 나도 외로워서 결혼했어요. 하지만 나는 진심이었어요. 당신들처럼 재산을 노린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큰 차이예요? 어차피 서로 필요해서 만난 거잖아요. 유진이의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달랐어요. 필요와 이용은 달라요. 나는 당신들을 가족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나를 지갑으로 봤죠. 준석이가 또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정말로 달라질게요. 엄마도 변할 거예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년 동안 매일 나를 속였는데? 소영 씨가 다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요. 이혼만은 안 돼요. 제가 무엇이든 할게요. 무엇이든요? 네, 무엇이든요. 그럼 지난 2년 동안 나를 지갑으로 본 시간을 되돌려 줄 수 있어요? 친구들한테 나를 비웃은 말을 취소할 수 있고요. 소영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봐요. 당신도 알잖아요. 이미 끝났다는 걸. 저는 세 사람을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소영 씨가 소리쳤어요. 여보, 정말 이러실 거예요? 2년을 이렇게 끝낼 거예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세 사람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게 옳은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호님, 배우자 측에서 재산 분할 청구를 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재산 분할이요? 네. 혼인 기간 동안 증가한 재산에 대해 절반을 요구하고 있어요. 집은 제 혼전 재산인데요.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조를 했다며 기여도를 주장하고 있어요. 내조요? 오히려 제가 5천만 원이나 줬는데요. 그 증거는 있으세요? 통장 내역이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그걸로 반박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불법행위 증거도 제출하세요. 성년후견인 시도한 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까지 쉽지 않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어요. 소영 씨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더군요. 조정실에서 판사가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니 합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판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소영 씨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2년 동안 내조를 했습니다. 집안일도 하고 남편을 돌봤어요. 최소한의 재산 분할은 받아야 합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5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배우자는 의뢰인을 속이고 재산을 노렸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판사가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양측 모두 증거를 더 제출하세요. 다음 기일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소영 씨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네, 끝까지 갈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소영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후회는 당신이 할 거예요. 진심을 이용한 걸요. 그렇게 저는 돌아섰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어요. 2주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증거 자료를 모으는 데 집중했어요. 통장 거래 내역, 카톡 대화 캡처, 변호사 방문 기록까지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드디어 아파트 잔금 치르는 날이 왔어요. 저는 부동산에서 매수자를 만났습니다. 12억 6천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죠. 계약금과 합쳐서 총 14억이었습니다. 등기 이전은 일주일 안에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구나. 저는 소영 씨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까지 짐 빼세요. 내일부터는 제 집이 아닙니다. 곧 소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로 갔습니다. 소영 씨와 아이들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 쌌어요? 제 목소리에 소영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여보, 정말 이래야 해요? 우리 인연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인연은 소중했어요. 하지만 거짓으로 쌓은 인연이었죠. 저는 진심이었어요. 처음엔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나중엔 정말로 당신을 사랑했어요. 사랑? 나를 지갑으로 저장한 게 사랑이에요? 소영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석이가 나왔어요. 아버지,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미 2주를 줬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제발요, 아버지.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지금 이 집은 법적으로 새 주인 소유입니다. 더 이상 머무르시면 불법 점유가 됩니다. 유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됐어요. 이제 그만 나가세요. 저는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때 소영 씨가 소리쳤어요. 당신도 외로워서 나랑 결혼한 거잖아요. 서로 필요해서 만난 건데 왜 나만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어요. 맞아요. 나도 외로웠어요. 당신이 필요했죠.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람으로 봤어요. 가족으로 봤고요. 당신은 나를 뭘로 봤죠? 지갑이요. 돈 뽑는 기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3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에요. 내 아이들도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소영 씨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이미 늦었어요. 이제 나가세요. 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뒤따라 나왔어요. 강민호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재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판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원고가 혼인 기간 동안 5천만 원을 지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소영 씨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 의뢰인도 2년간 내조를 했습니다. 내조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집안일, 식사 준비, 남편 돌봄 등입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퇴직 후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집안일도 함께 했고 요리도 자주 했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특별히 내조한 부분이 없습니다. 판사가 다음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이 카카오톡 대화는 어떻게 입수하신 겁니까? 피고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피고 아들이 급한 일이 있다며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해서요. 내용을 보니 피고가 원고를 지갑이라고 저장하고 재산을 노리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군요. 소영 씨의 변호사가 항변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재산을 빼앗으려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년후견인 제도를 알아본 기록이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의 변호사 김태준이 피고의 의뢰로 원고 집을 방문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상담을 위해서였죠. 이는 피고가 실제로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판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판결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소영 씨를 마주쳤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불러요. 우린 남남이에요. 정말 매정하시네요. 매정한 건 당신이에요. 2년 동안 나를 속인 게. 소영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준석이와 유진이가 그녀를 부축하며 걸어갔어요. 일주일 후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의 재산 분할 청구는 기각합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동안 원고를 속이고 재산을 노렸으며 이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도 기각합니다. 이혼을 인정합니다. 소영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준석이와 유진이가 그녀를 부축했어요. 저는 조용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지갑이 아니었습니다. 63년 인생에서 가장 당당한 순간이었죠. 판결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마포구 투룸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짐이 많지 않아서 하루 만에 끝났죠. 필요한 가구들을 새로 사고 작은 식탁도 장만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집에서 맞는 아침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공간이었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웃음이 났어요. 2년 만에 제가 원하는 메뉴로 밥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간단하게 토스트와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오랜만에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이혼 판결 났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좀 더 자주 연락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뭘. 나는 잘 지내고 있어. 혼자 사시기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더 편해.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잖아. 그래도 조심하세요. 건강도 챙기시고요. 알았어. 너도 건강 챙겨.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진짜 가족은 다르더군요.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했어요. 마포는 조용하면서도 활기찬 동네였습니다. 카페도 많고 공원도 가까웠어요. 한강도 걸어서 10분 거리였죠. 산책하다가 작은 서점을 발견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책을 고르는데 주인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어요? 네, 며칠 전에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편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 알아요. 저도 혼자 산지 10년 됐거든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는 이게 더 좋아요. 그렇군요. 여기 자주 오세요. 책도 많고 커피도 맛있어요. 네, 그럴게요. 저는 책 2권을 사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간단하게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대로 매콤하게 만들었죠. 소영 씨는 늘 싱겁게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역시 이 맛이야. 혼자 중얼거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죠. 며칠 후 저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퇴직 전에 다녔던 동호회였는데 다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민호 씨, 오랜만이에요. 회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좀 바쁜 일이 있어서요. 이제 자주 나오세요. 다음 주에 설악산 가는데 같이 가요. 그럴게요. 등산을 하면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상쾌함을 느꼈어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을 오르는 게 이렇게 좋았나 싶었죠. 하산 후 회원들과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이런 시간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민호 씨,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그래요? 네,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정말 변했나 봐요. 다음 주에는 사진 강좌에도 등록했습니다. 평소 관심 있었지만 소영 씨가 돈 아깝다며 반대했었거든요. 이제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영희예요. 옆자리 여성분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사진에 관심 많으세요? 네, 취미로 배워보려고요. 저도요. 이제 시간도 많아지고 해서요. 수업이 끝나고 영희 씨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최근에 이혼했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신뢰를. 괜찮아요.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영희 씨도 5년 전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어요. 혼자 살면서 여러 취미 활동을 하고 있다더군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유롭고 좋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이후 영희 씨와는 종종 만나서 사진 찍으러 다녔습니다. 한강공원도 가고 북촌 한옥마을도 갔어요. 순수하게 친구로 지내는 관계였죠. 한 달이 지나자 제 일상이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오전에는 독서하고 오후에는 취미 활동을 했어요. 저녁에는 요리하며 하루를 정리했죠. 가끔 소영 씨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더 빨리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었죠. 어느 날 등산을 하다가 우연히 준석이를 마주쳤습니다. 그도 등산을 온 모양이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무덤덤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당신은요? 저도. 뭐, 그럭저럭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세요. 후회하고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자기가 한 일의 결과니까요. 아버지는 행복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정말로요. 준석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진심으로요. 당신도 잘 지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산을 올랐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정상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 중 하나로 살아가는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누구의 지갑이 아닌 그냥 강민호로 말이죠. 바람이 상쾌하게 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마포구 투룸 아파트 거실에 앉아 이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고 따뜻한 햇살이 들어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확신해요. 요즘 제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한강 산책을 해요. 산책하며 사진을 찍죠. 사진 강좌에서 배운 기술들을 활용하면서 말이에요. 민호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산책로에서 자주 만나는 이웃 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네, 아침 공기가 좋아서요. 사진 실력이 많이 늘었던데요. 지난번에 보여주신 거 정말 멋지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인사하고 지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소영 씨와 살 때는 항상 긴장하고 눈치 보느라 여유가 없었거든요. 오전에는 동네 서점에서 책을 읽습니다. 서점 주인 할머니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 종류를 다 알고 계세요. 민호 씨, 새로 들어온 여행 에세이 괜찮던데요.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볼게요. 점심은 간단하게 집에서 먹고 오후에는 등산 동호회 활동을 해요. 일주일에 3번은 산에 갑니다. 민호 형, 오늘 북한산 가시죠? 동호회 젊은 회원들이 저를 형이라고 불러요. 나이 차이가 30년 가까이 나는데도 말이죠. 그럼 가자. 산을 오르며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게 정말 즐거워요. 그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제 경험담도 나눠주고요. 저녁에는 사진 동호회 모임이 있는 날도 있어요. 영희 씨를 비롯한 회원들과 함께 사진 전시회도 가고 출사도 나갑니다. 민호 씨, 다음 주 사진전 같이 가실래요? 좋죠. 어디서 하는데요? 인사동이요. 유명한 작가 전시래요. 그럼 그날 뵙죠. 영희 씨와는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연애 감정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취미를 공유하는 사이죠. 가끔 영희 씨가 말해요. 민호 씨는 정말 당당해 보여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이혼 잘하신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고마워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지난주에는 부산에 사는 딸이 다녀갔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은
제 변화에 놀라더군요. 아빠, 완전 달라지셨어요.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그래. 아빠가 행복해서 그래. 새어머니랑 이혼하길 잘하셨어요. 처음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너도 그렇게 느꼈구나. 네. 근데 말 안 했어요. 아빠가 행복해 보이셔서요. 딸과 이틀 동안 함께 지내며 밀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오랜만에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죠. 며칠 전에는 우연히 소영 씨를 마주쳤습니다. 시장에서였어요. 그녀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여보. 아니, 민호 씨. 안녕하세요. 저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요. 저는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민호 씨는 행복해 보이세요. 네, 행복해요. 소영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진심으로요.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당신도 잘 지내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미련은 없었어요. 어젯밤에는 등산 동호회 회장님이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민호 씨, 우리 동호회 총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민호 씨가 딱 적임자 같은데요. 제가요? 네. 책임감도 있으시고 사람들이랑도 잘 지내시잖아요. 좋아요. 해볼게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니 뿌듯했어요.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말이죠. 오늘 아침에는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어요. 아버지, 얼굴이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래. 요즘 건강관리 잘하고 있어. 여자친구 생기셨어요? 뭔 소리야? 그냥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 그래도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이게 더 편해.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아버지가 더 행복해 보이시니까 안심이에요. 너도 건강 챙기고 일 잘하고. 네, 아버지도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가족은 역시 다르더군요. 지금 제가 가진 건 14억의 재산, 매달 320만 원의 연금,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삶입니다. 아무도 저를 지갑으로 부르지 않아요. 그냥 강민호로 살아갈 수 있죠. 63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욕받으며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존중받지 못하는 곳을 떠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이죠.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저는 63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구의 지갑이 아닙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용기를 내세요. 저처럼요. 나이가 많다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 가족이라고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생각. 그 모든 게 틀렸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곳을 떠나는 건 용기입니다. 늦었다는 그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